지난 29일 열린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국무위원장에 추대가 됐습니다. 이로써 김정은 시대의 권력 구조가 완성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내용을 포함해서 문관현 연합뉴스 남북관계 팀장과 함께 한 주간 북한 관련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참 많은 감투를 얻는 것 같습니다. 예. 김정은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에 올랐는데요. 먼저 이에 관련된 북한 보도 내용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최고 수위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할 것을 본 최고인민회의에 제의합니다. 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발언을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김정은 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최고 수위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했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문 기자, 이게 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동당 위원장이 추대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또 보니까 국무위원장에 또 올랐습니다. 혼자 다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감투가 벌써 9개째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국무위원장에 추대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현재 쓰고 있는 감투가 모두 합해서 이제 9개인데요. 예. 아시는 것처럼 이제 김정은은 이번 주 수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 29일에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대회 13기 4차 회의에서 공화국 최고수위라고 할 수 있는 국무위원장에 추대가 됐습니다. 최고수위라는 표현이 이제 2번 반복이 되는데 5월 달에 열린 36년 만에 열린 노동당 7차 대회에서도 역시 최고수위를 하면서 노동당 위원장에 올랐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김정은의 이러한 직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이 또 쏠리고 있는데요. 2011년도 당시 이제 아버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자마자 바로 올랐던 것은 인민군 최고사령관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약 4개월 만에 제1비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또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이제 회의나 결정을 통해서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게 노동당 위원장, 국무위원장, 그리고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이런 게 타이틀이 모두 다 9개나 되는데, 김정은이 사실 지금까지 집권한 시기가 개월로 따지면은 이제 55개월째거든요. 그러면 이걸 나눠보면은 6개월에 하나씩 이 감투가 생겨나는 그러한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 사실 방금 우리가 방송에서 봤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 국가를 대표하는 어떤 국가 수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재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은 5개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북한 뉴스에서 많이 등장하는 최영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가체육위원장 등 좀 많아가지고 7개가 되고, 황병서 총정치국장 같으면은 이제 6개인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김일성 국가주석 같은 경우, 그리고 아버지였던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가 실제로 공식적으로 내세웠던 직함이 8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김정은의 이 9개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직함을 이번에 국무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 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방금 전에 이제 김정일이나 김일성 같은 경우에 8개였는데 그 8개를 깨기 위해서 9개를 한 건지, 앞으로는 이제 이런 감투에 연연하게 되지 않는 건지, 아니면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감투를 받게 될 건지, 솔직히 자기 소유하는 말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감투에 유독 집착하는 이유, 연연하는 이유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국무위원장, 이제 우리가 직함 불러주기도 굉장히 벅찬 상태인데요. 예. 현재 84년생이기 때문에 32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32세가 됐던 해가 1974년인데요. 마침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간에 32세의 나이가 딱 대비가 되는 게 바로 지금의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32세가 되던 해인 1974년 2월에 당시의 후계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년 동안 후계자 수업을 계속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준비된 지도자였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32세에 벌써 집권 5년 차의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준비 없이 지금 지도자에 올라갔었고,
그리고 그 동안에 본인의 이러한 핸디캡 그리고 본인의 부족한 이런 카리스마를 막기 위해서 많은 직책에 연연했다는 것이 우리가 다시 이렇게 뒤돌아볼 네. 때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3년상을 치르고 난 이후에 총 비서에 올랐었고요. 그리고 비서에 오르고도 또 1년을 기다렸다가 우리가 흔히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러는데 이 국방위원장 타이틀도 이처럼 시간을 두고 굉장히 여유 있게 체계적으로 본인의 직함이나 지위를 넓혀갔던 걸 볼 수가 있는데 비해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지 무려 이제 4개월 만에 우리가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직함들을 모두 다 확보한 이후에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처럼 그 직함을 늘려가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어떤 컴플렉스에 대한 반영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이 오른 김정은의 첫 번째 행보가 바로 외교였거든요. 이와 예, 관련해 예. 북한의 보도 내용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동지께서 6월 30일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라울 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특사로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부위원장인 살바도로 안토니오 발데스 메사 동지와 일행을 접견하셨습니다. 이번 방문은 조선과 쿠바 두 당 두 나라 관계 발전에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조선중앙통신의 선전방송 함께 봤습니다. 예, 예. 권력구조 재정비 이후에 쿠바와의 외교를 첫 번째 행보로 선전을 했거든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쿠바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5월 21일 날 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이제 쿠바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답방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현재 그 이런 쿠바 특사들이 현재 북한을 방문한 걸로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살바도로 안토니오 발데스 메사 국가평의회 부의장이 평의회 의장의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리수용 외무상도 만났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의 어떤 실질적인 그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최용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도 만났고 심지어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백화원 초대소로 초청을 해가지고 네. 직접 만나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북한에서는 보통 김정은 그 위원장의 공식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한 달 뒤에 보통 기록 영화로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네. 쿠바 특사 방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당일날 이런 것을 기록 영화로 공개를 했습니다. 네, 예. 굉장히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 북한이 쿠바에 대해서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외교부, 특히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직접 발벗고 뛰어다니는 것은 현재 북한과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간다, 캄보디아, 라오스 그리고 쿠바를 방문을 해서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잘못하면은 북한으로서는 본인들이 그동안에 추구해왔던 이런 외교했던 장벽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지금 처해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형제 국가라고까지 표현하는 이 쿠바입니다. 쿠바가 무너지면 나머지 라오스, 우간다, 캄보디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북한으로서는 지금 외교적인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쿠바에 대해서는 김영철 부장이 직접 5월 달에 태평양을 건너서 쿠바까지 가서 쿠바 지도자를 만나서 동맹 관계를 돈독히 하자고 약속을 받았고요. 네. 이것도 부족해서 다시 쿠바에서 특사를 좀 보내달라. 그래서 다시 국가평의회 부의장이 다시 특사 자격으로 평양까지 와가지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까지 만나면서 두 나라 간의 친선 관계는 아주 변함없이 계속 지켜야 한다는 이런 다짐하는 장소를 우리가 현재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이번에 그 29일에 열렸던 최고인민회의 통해서 가장 큰 변화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제 그 뭐니 해도 아버지 시대에 있었던 국방위원회 없애고 또 국무위원회라는 거를 신설했다는 건데 이걸 두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뭐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났다 완벽하게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국가 정책의 기조가 좀 바뀌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정확히 어떤 의미로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 네, 국방위원회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1972년도 당시 이제 사회주의 헌법 개정을 통해서 예. 북한의 어떤 중앙인민위원회 산하 5개 산하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산하위원회로 당시에 이제 북한에서 만들었던 조직입니다. 김일성 주석이 당시 국방위원장을 겸임을 했었는데 그렇게 대외적으로는 관심을 끌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1990년대 들어서서
당시에 1990년 5월 달에 김정일을 이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이제 임명을 하면서부터 이 국방위원회가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김일성 주석이 사망을 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이 권력의 추가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예. 이런 모든 권력의 정점이 바로 이 국방위원회가 돼서 결국 2009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국방위원회 역할 자체는 국가 주권의 최고 국방 지도 기관이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 권력은 국방위원회로 통하고 국방위원회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한의 실질적인 핵심 권력 기관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에서 국방위원회가 하나의 어떤 권력 기관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바로 이제 선군 정치를 내세웠고 이 선군 정치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이 국방위원회가 기능을 했기 때문인데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중반에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사망을 하고 자연재해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예.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북한 주민이 굶어 죽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국가가 비상사태에 이렇게 직면을 했을 때 네. 김정일 같은 경우에 이런 사태는 결국은 선군정치라는 비상 조직을 통해서 이 뚫고 나가야 되고 결국은 국방위원회를 그 전면에 내세웠던 것인데요. 네. 이러한 그 비정상적으로 비상사태를 갖다가 극복하기 위한 이런 국방위원회라는 조직이 현재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이제 권력이 넘어간 이후에 벌써 이제 5년이 지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가 권력의 정상화, 그러니까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구했고 결국은 어느 정도까지 단계까지는 완성이 됐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신감이 표현이 된 것이 지난 5월 달에 열렸던 노동당 7차 대회 그리고 지난주에 열렸던 최고인민회의 13기 4차 회의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가 권력을 국방위원회에서 국무위원회로 모두 다시 이제는 환원을 시켰고 이 국무위원회가 국방뿐만이 아니라 외교 그리고 경제, 치안 이런 그 한 국가의 모든 그 대외적인 활동을 총괄하는 하나의 국가 최고 기관으로서 국무위원을 정점에 세움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국방위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동안 대남 업무를 좀 담당했던 조국 평화통일위원회도 이번에 정식 국가기구로 이제 편입됐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좀 대남 전략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점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동안의 그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간의 그 수많은 그 남북 대화가 있었는데 우리로서는 그 대북 창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통일부 장관 그리고 통일부의 이제 실질적인 간부들이 이 대화에 참여를 했었는데 예. 북측의 이제 파트너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제 우리로서는 통일부 그러면은 통통라인 그래서 북한에서는 통일전선부가 있기 때문에 예. 통일전선부에 부장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 네.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통전부의 역할은 쉽게 말씀드리면 남한에서 통일부뿐만이 아니라 국가정보원 또는 이제 민주평통 자문회의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합한 것과 똑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수평 비교는 곤란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대화의 창구에 내세웠던 것은 조평통이라는 예. 당 외곽 조직의 하나의 기구의 대표 실무자들을 보내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로서는 이러한 그 서로 맞지 않는 대표의 격 때문에 상당히 불만은 있었지만 남북 대화는 그런 불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를 해올 수 있었는데 2013년도 6월에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남북 간의 실무 회담을 하자고 다시 합의를 했었는데요. 결국은 이 격 문제가 불거져서 이 회담 자체가 결국은 무산되는 결과까지 나왔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에서는 이 통일전선부 외곽 조직인 조평통 서기국을 공식적으로 이제 폐지를 하고요. 국가 그러니까 공화국 조평통 기구를 이제는 만들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이 조평통의 위원장이 누군지 그리고 누가 여기에 실질적인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발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조평통이 향후에 남북 대화의 어떤 물꼬가 트인다면은 또는 대외적으로 어떤 미국과의 어떤 대화의 창구가 열린다면은 어떤 대외적인 기구의 공식적인 창구 역할을 할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 현재 정보 당국의 분석입니다. 예. 조평통이 격상이 됐다면 우리 대북 관련 조직도 좀 여기 맞게 좀 개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조평통을 만약에 북한에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통일부의 위상에 맞춰서 조평통 조직이 정비가 됐다면은 예. 또는 그 결과가 확인이 된다면은 저희로서는 매우 고마울 따름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남북 간의 이제는 격에 대한 더 이상 논란은 이제는 없고 바로 이제는 회담에
본질적인 부분, 회담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는 진전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 볼 수가 있겠지만 현재까지로서는 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실제로 이제 새로 개편된 조평통이 사실은 어디에 위치하는 조평통인지도 사실은 공식적으로 북한에서는 발표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이 북한에서 발표만 한 이 조평통이 어떤 조직으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된다면은 저희로서도 필요하다면은 어느 정도 기후 개편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북한에서 이 조평통이 내세운 것은 당장은 본인들의 어떤 달라진 조직이나 또는 역할에 대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의 입장과는 다른 여러 가지 핵 문제에 관련해서 공격적인 그런 발언들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탐색하는 기간이 상당히 필요할 걸로 현재로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또 조는 모습이 공개돼서 예. 망신사를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 현현철 전 인민무력부장은 회의에서 조는 모습이 발견이 되면서 처형당한 일도 있었는데 어째 자신에게 너무 관대한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그 꾸벅꾸벅 졸았던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인민무력부장이 고사총포로 이제 총살을 당했던 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김정은이 참석하는 회의에 참석하게 되는 여러 가지 대표들 또는 이제 국가기구의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졸음 방지 약까지 먹고 들어간다 이런 그 전언이 있습니다. 그런 말까지 나옵니까? 네, 예. 김정은 앞에서 졸았다는 것은 곧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결국 이러한 그 참석자들이 공포의 분위기를 놓고 죽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어떤 굉장히 두려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이번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예. 이 중앙 TV의 카메라 앞에 섰었는데요. 길지는 않았습니다. 매우 짧은 약 5초 정도 이렇게 눈을 감고 잠깐 이렇게 조는 장면이 저희 연합뉴스 어떤 모니터링 팀에 이게 포착이 돼가지고 굉장히 짧게 잡혔었죠, 그렇죠? 네, 아주 짧지만 결국은 네. 눈꺼풀이 내려가고 지금 나오고 순간적으로 있네요. 네. 졸고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처럼 대외적으로 공개가 됐는지 저희들도 궁금할 따름인 것은 김정은 위원장을 향하는 카메라들이 사실은 저런 모습을 보면은 당장 모두 다 이 예, 그렇죠. 카메라 자체가 네. 방송을 할 수 없는 게 사실인데 일단 저 장면에서도 카메라가 급하게 이런 관람석 쪽으로 돌아간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떤 여과 없이 또는 검열 없이 저런 장면이 나왔지만 저희 연합뉴스에서 이거를 정확히 잡아내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부하들이 졸면은 총살을 시키고 본인은 그 앞에서 꾸벅꾸벅 조는 이런 북한 지도자 위상에 대해서도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근데 저는 바로 생각났던 게 뭐였냐면 저 영상 편집한 사람이 또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저희들이 그 어떻게 보면은 매일 북한의 텔레비전 방송 화면이나 네. 또는 이제 북한의 라디오 방송 내용들을 돋보기를 들고 또는 청진기를 들고 계속 모니터를 하고 이런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어떻게 보면은 운 좋게 잡아낸 결과이기 때문에 저런 모습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국정원이 또 북한이 중국에서 서해 조업권을 팔아서 약 3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북한 주민들 굉장히 불만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인 이제 꽃게잡이철 그러니까 서해 바다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러한 그 어업권 때문에 굉장히 분주한 상태인데 국정원의 발표를 보면은 북한에서 이 중국에 3천만 달러를 받고 이 조업권을 이제는 넘겼다 이런 그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예. 실질적으로 이 서해 같은 경우에는 남북 간에 북방 한계선 NLL이 있는 상태이지만 중국 어선들이 와서 결국은 이 NLL을 타고 어떻게 보면 지그재그 형식으로 남북의 바다를 갖다 넘나듭니다. 그래서 남측의 해역에서 조업을 할 경우에 우리 측에서 단속을 나가면 북측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단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또다시 북측에서 어업을 하다가 북측에서 단속정이 출동을 하면은 남측으로 넘어오고 이처럼 그 어떻게 보면 고개를 하듯이 중국 어선들이 우리의 황금어장에 있는 이런 그 꽃게나 조기들을 대부분 잡아가는 이러한 상태가 있었는데 이러한 것을 비웃기라 하듯이 북한에서 결국은 중국에다 이런 조업권을 넘겼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고 네. 이러한 것들이 북한 어민들에게뿐만이 아니라 남한 어민들에게 생계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가 있고요. 예. 또는 이제 중국 어선들이 이러한 조업 과정에서 벌이는 여러 가지 폐유나 여러 가지 또는 그물 같은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서해 바다가 또는 오염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예. 결국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국정원이 간첩 혐의로 한 남성 체포했는데요. 검거된 곳이 저희가 생각할 땐 뭐 검찰 이런 간첩들은 굉장히 어떤 은밀한 장소가 있을 것 같은데 공개된 그 PC방이었을 텐데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요새 이제 간첩들의 역할이 많이 이제 좀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옛날 같으면은 뭐 단파 라디오를 들고 쌍안경을 들고 어떤 국가기관이나 군부대의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 정찰하고 염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제 PC방에 가서요 직접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북측에 이런 메일 등을 통해서 넘겨주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네. 지난 5월달에 국내 언론에서 당시에 그 PC방에서 간첩을 검거했다는 이런 보도가 한 차례 나간 적이 있었는데 예.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 어제 국회 보고 과정에서 이 부분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줘서 다시 이제 어떤 북한 공작원들, 난파 간첩들 그리고 또는 간첩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실상을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남성은 서울 시내 이제 PC방을 전전하면서 어떤 PC방의 내부 통신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수집을 했었고요. 이런 정보를 수집한 것을 이제 북측에 넘겼다는 것이 이제 현재 국가정보기관의 이제 설명이기 때문에 네. 향후에도 보면은 이러한 그 활동들을 하고 있는 간첩들이 우리 주변에서 특히 이제 PC방이나 또는 이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면은 얼마든지 또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네. 또 보고 있습니다. 공개된 곳이어도 이런 PC가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통일열차 문관현 남북관계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